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용근입니다. 오늘은 철근 정착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철근의 정착과 다음 시간에 배울 철근의 이음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각 부재별 백은 상세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정착과 이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베이직으로 앞으로 각 부재별 슬라브, 보호, 기둥, 기초, 벽체, 지하의 벽에 대한 철근 백은 상세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철근의 정착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철근의 정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철근 정착 길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 2형 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준 갈고리가 있는 2형 철근의 정착 길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압축 2형 철근의 정착 길이, 여섯 번째 다발 철근의 정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착이란 무엇인가에서 정착 길이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힘을 받을 때 철근이 먼저 항복하기 이전에 철근은 절대 뽑히거나 미끄럼 변형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묻힌 길이를 우리는 정착 길이라고 합니다. 정착 길이는 영어로 Development Length를 뜻합니다. 그래서 LD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L은 Length, D는 Development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그림에서 보시면 콘크리트 속에 왼쪽과 마찬가지로 철근이 이렇게 묻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철근을 당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근을 당긴다고 생각할 때 철근이 항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길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뽑히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그 상태의 묻힌 길이를 우리는 LD라고 해서 정착 길이의 개념으로 정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 단면 주위에 작용하는 부착력, 누라는 부착 응력을 기반으로 이 정착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당겼을 때 이형 철근이 뽑히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결국 평균 부착 응력인데, 그 부착 응력은 일단 그 접착력, 콘크리트 안에 있는 시멘트의 그 접착력과 철근 표면에서의 그 접착력에 의한 저항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저희는 화학적 부착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부착력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철근의 돌기 있지 않습니까? 돌기라 하면 마디와 리브가 있다고 했죠. 그거와 콘크리트와의 그 맞물림 액션, 꽉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기계적 저항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부착 능력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마찰력, 그렇죠? 콘크리트 표면과 철근 주위 표면의 그 마찰력에 의한 걸로 인해서 그런 그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착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착응력. 그래서 그 부착응력은 고르다고 표현하는 게 평균 부착응력. 부착응력도 큰 쪽이 있고 부분적으로 작은 쪽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평균을 따져서 평균 부착 응력이라는 거를 해서 뮤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정착 길이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는 여기 단면적이라고 하면 철근의 직경에 대한 단면적을 얘기하겠죠. 단면적이 있고, 여기다가 그 철근의 항복강도를 곱하면 이게 철근이 갖고 있는 파괴되기까지의 극한 내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외력, 철근을 잡아당겼을 때 철근이 견디는
ABFI의 극한 내력에 도달할 때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는 철근은 극한 부착력을 고려하여 저항력을 갖고 있죠. 저항력을 갖고 있는데 그 저항력의 크기는 주변 길이, 여기 보면 파이 곱하기 dB,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이라고 하죠. 철근의 주변 길이, 둘레 길이에다가 정착 길이 LD를 곱하면 그 면적이 되겠죠. 면적의 뷰라는 부착응력, 단위 면적당 힘이 작용하면서 여기를 이 땡기는 힘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힘들이 평형 상태를 이룬다는 조건 하에 우리는 정착 길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수식을 보면 요게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주장 곱하기 정착 길이 곱하기 부착 응력은 뭐와 같냐면 철근이 당겼을 때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철근이 항복할 때 철근의 단면적 곱하기 항복 강도는 같다고 놓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철근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dB는 철근의 직경, 사실은 이제 공칭 직경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칭 직경으로 또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걸 대입을 시키죠. 여기 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뮤라는 평균 부착 응력은 실험을 통해서 보면 제곱근의 뭐죠? 콘크리트 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 부착 상수고요. 이렇게 비례하는데 요 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왼쪽에 LD만 남겨놓고 오른쪽으로 다 수식을 넘기면 요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식이 오른쪽과 같은 식이 성립이 되고, 여기서 오른쪽 식의 LD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하에 뒤에서 나올 그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 그 다음에 압축철근의 정착 길이, 그 다음에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라는 식이 요 식의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식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여기 보면 K1이라는 값이 있죠. 요 K값, 여기 K값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마치 실험에 의한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착 길이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길이의 종류는 앞으로 뒤로 이제 계속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한번 먼저 살펴보면,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의 정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표준 갈고리가 있는 요 세 가지, 요 표준 갈고리가 있는 타입과 그 다음에 표준 갈고리가 없는 요런 타입이 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먼저 표준 갈고리가 없는 일반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개념은 위험 단면이 여기라고 할 때, 묻힌 길이가 앞에서 보였죠? 묻힌 길이가 빠지지 않을 때 묻힌 길이가 직선일 때 이거를 LD라고 합니다. 이 위험 단면에서의 묻힌 길이, 직선상의 묻힌 길이를 우리는 일반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라고 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윗부분은 책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고요. 책에서 나오고 기준에서도 그림상으로 표현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 요겁니다. 일반 인장 이형 철근은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도 된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곡선도 된다. 그래서 예전에 허용용도 설계법에서도 인장 이형 철근, 인장 이형 철근의 그 정착 길이를 위험 단면에서
이렇게 굽힌 길이를 포함한 전체의 길이를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라고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기상도 설계법, 강도 설계법으로 넘어오면서 기준에는 요 그림이 없어요. 요 그림이 없어요. 없으면서 그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곡선형인 일반 인장 이형철근의 요 정착 길이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기준을 읽어보면 그 일반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에서 꼭 직선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기준을 잘 찾아보면 꼭 직선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곡선도 된다는 얘기도 없지만 꼭 직선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곡선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가 있는데 앞에 시간에 철근의 가공에서 저희는 표준 갈고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표준 갈고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뭐가 있다 그랬죠?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90도와 그 다음에 180도 표준 갈고리가 있다고 했고요. 그렇죠? 주철근에는 요거 135도 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에 반면에서 스트럽이나 띠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90도와 뭐가 있다 그랬죠? 135도 표준 갈고리만 있고 180도는 없다고, 그쵸? 저번 수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표준 갈고리가 있는 경우 그러면 표준 갈고리가 있는 정착 길이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그거를 LDH라고 합니다. Development Length라는 거고요. 이거 H는 후크, 갈고리를 저희는 후크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LDH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LDH를 가만히 살펴보면 주의할 게 위험 단면에서 어디죠? 그렇죠? 직선부. 그렇죠? 직선부의 끝단. 그렇죠? 여기까지가 LDH라는 거를 저희는 또 유념해서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철근의 또 LDH는 180도 표준 갈고리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험 단면에서 어디요? 직선부를 지나서, 그렇죠? 반경 끝단, 여기까지가 LDH라는 거. 그죠? 이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럽이나 띠철근 같은 횡철근은 90도인 경우에, 그죠? 90도인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그죠? 여기까지 거리가 LDH라고. 근데 저번 시간 배웠겠지만 스트럽은 작은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dB가 아니라 몇 dB였죠? 6dB였습니다. 그쵸? 6dB였고요. 그 다음에 90도도 여기 뭐죠? 135도 표준 갈고리도 마찬가지로 갈고리 부분을 뺀 나머지가 그 LDH라는 거를 저희는 또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런 직선형에 비해서 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철근은 이걸 이렇게 당겼을 때 이거보다 뽑히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뽑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D보다 인장철근 같은 경우는 LDH의 길이가 짧습니다. LDH의 길이가 짧게 정착 길이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뭐를 해줘야 한다? 표준 갈고리는 요 길이에 준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면 반지름 또는 내면 직경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요것도 기준에 만족하는 내면 반지름 또는 내면 직경 공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좀 유념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산정은 두 종류가 있다. 일반 갈고리가 없는
일반 인장 이형 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는, 표준 갈고리가 있는 그 인장 이형 철근에 정착이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왼쪽 곡선형은 요게 갈고리라고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갈고리라고 취급을 안 하고요. 요게 펴져 있는 것을 단지 그냥 구부려서 갈고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전체 길이로 본다는 거, 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철근 이형 정착 길이는 훨씬 짧죠. 일반 이형 철근에 비해서 그 LD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짧습니다. 왜냐?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콘크리트에도 인장이 발생을 합니다. 콘크리트. 근데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약하죠. 그쵸? 압축 강도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비해서 그 압축을 받는 철근은 주위에 있는 콘크리트도 압축을 받기 때문에, 압축에 저항하기 때문에 균열이 어떻게 죠? 예, 생기기가 좀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는 그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에 비해서 LD가 짧습니다. 짧고, 그 다음에 그 압축을 받다 보니까 철근의 끝단에 지압 저항을 합니다. 지압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또 짧고요. 그렇고, 그러나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은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은 압축력을 할 때 요 갈고리가 있다 하더라도 요 갈고리 부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압은 요쪽 끝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갈고리 부분은 정착 길이로 있다 하더라도 정착 길이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착 길이의 요구사항 중에서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 길이는 일반 사항을 보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부재 각 단면의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또는 압축력이 단면의 양측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묻힌 길이, 정착 길이죠. 매입 길이라고도 하고, 갈고리, 기계적 정착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철근을 정착해야 그렇죠? 정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때 갈고리는 압축 철근의 정착에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철근 정착 길이의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측에서 발휘한다는 겁니다. 정착은 어떤 단면에 대해서, 어떤 철근의 단면에 대해서 양쪽으로 정착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를 좀 자꾸만 간과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하부 오른쪽 그림, 이거는 기둥이고요. 여기에 이제 독립기초가 설치되어 있죠. 독립기초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철근이 이렇게 내려와서, 철근에 줄철근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쵸?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시공할 때는 철근을 다울바라고 하죠. 철근에 이렇게 여기까지 기초에 묻어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올려놓고, 그쵸? 올려놓고, 그 다음에 철근을 기초를 콘크리트 타설한 후에, 그쵸? 이렇게 이어서 기둥을 이어갑니다. 그쵸?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거는 뭐 다음 시간 이음할 때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 독립기초의 주철근은, 그쵸? 요 기초 하부에 놓여 있는 철근이, 기초의 주철근이 됩니다. 주요한 철근이 인장철근이 되죠. 그러면, 왜냐면 기둥에서 떨어지는 하중이 집안으로 전달돼서 집안의 하부 밑에서 작용하는 지발력, 그렇죠? 지발력들이 기둥 페이스면을 기준으로, 그렇죠? 기초판이 캔틸레버로 이렇게 나가 있다라고는 개념의
저희가 이제 기초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고정단이고요. 고정단이고, 그러면 밑에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지발력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휨 모멘트도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이 요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 부분이 어떻게 되죠? 최대 휨 모멘트가 작용하는 곳이 됩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하부 철근이 휨 모멘트가 작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배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험 단면, 우리가 정착 길이를 체크해야 될 위험 단면은 어디가 되냐면 기둥의 페이스면이 여기서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단면의 양측에 다 정착 길이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철근 같은 경우는 인장 철근이기 때문에 요 철근은 왼쪽으로도 LD를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인장 철근 정착 만족.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LD를 인장 철근 정착 길이를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요 위험 단면을 기준으로. 근데 이렇게 보시면 왼쪽으로 여기까지 길이가 짧죠. 짧고 오른쪽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부분은 왼쪽입니다. 제일 불리한 부분은 왼쪽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 위험 단면을 기준으로 앞에 부분 요 부분을 요 철근이 여기를 기준으로 인장 철근의 정착이 만족했는지를 엔지니어들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위험 단면이 여기라고 보면, 그렇죠? 요 앞쪽이, 여기서부터 요 앞쪽이 그 인장 철근 정착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서 이게 모자른다.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가 모자르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요렇게, 그렇죠? 굽힘을 해서 또는 갈고리를 만들어서 짧아지는 정착 길이, 표준 갈고리가 있는 그 이형철의 정착 길이 LDH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이 전체 길이가 LD를 확보하게 일반 이형철의 정착 길이를 만족하도록 저희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어떤 단면이든 각 단면에서 인장력이 발생하든 압축력이 발생하든 정착 길이의 개념은 양쪽 다 만족을 해야 된다 라는 개념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기둥 또는 벽체라고 치고요. 오른쪽은 이제 큰보라고 치면 보통 이제 기둥하고 만나는 그 상부 철근이 인장 철근이 되겠죠. 인장 철근이 되는데 인장 철근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갈고리를 갖는 인장 철근 정착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보면 여기 위험 단면이 어디죠? 그렇죠. 위험 단면 여기입니다. 위험 단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둥 쪽에 묻히는 쪽이 인장 철근 정착을 만족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도, 이 철근의 길이도 인장 철근 정착 길이를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호 배근법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부근은 꽤 긴 길이로 연속이 됩니다. 긴 길이로 연속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만족을 하죠. 대부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한 쪽에, 그쵸? 기둥의 페이스면을 기준으로 안쪽에 묻히는 길이에 대한 정착 길이만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양쪽을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측 정착 길이는 항상 양측에서, 어느 지점의 양측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그 위험 단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위험 단면에서 꼭 철근의 정착 길이, 안전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휨제에서 보면 최대 응력점과 경관 내에서 인장 철근이 끝나는 곳 또는 철근이 굽혀진 곳, 이런 것을 우리가 위험 단면이라고 하는데, 위험 단면에서
철근의 정착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응력점이란 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모멘트 같은 경우는 중앙부, 하부 철근, 그쵸? 하부 철근이 중앙부에서 최대 응력점을 형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멘트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둥과 붙는 거더의 상부 철근이 인장 최대 부모멘트가 걸리겠죠. 여기서 최대 부모멘트가 걸리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는 인장 철근 정착 길이가 만족을 하는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양측에서 만족을 하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부 철근이 쭉 가다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단이 되거든요. 일부 철근은 여기가 이렇게 절단이 되는데, 이 절단이 된다면 이 절단되는 곳에서 저희는 그 위험 단면이라고 보고 철근의 정착 길이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벤트와 같이처럼 이렇게 철근이 굽혀지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도 철근의 정착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예전에 이제 허용도 설계법에서도 이제 그 기초를 하는 건데, 힘의 부착 응력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힘의 부착 응력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데, 힘의 부착 응력은 힘 모멘트가 큰 곳, 힘 모멘트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곳에서 부착 응력이 세집니다. 세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인장 철근이 끝나는 곳, 그쵸? 끝나는 곳 또는 철근이 굽혀지는 곳, 그런 부분이 보통 우리 휨 모멘트 다이어그램에서 얘기하는 약간 변곡점,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인장 철근이 필요 없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변곡점 근처에서 휨 모멘트가 이제 확 변하죠. 갑자기 변하죠. 그러면 휨 부착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곳을 위험 단면이라고 해서 그곳에 철근의 정착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위험 단면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정착 길이의 개념은 콘크리트 설계 압축 강도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 루트 FCK가 8.3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70 메가파스칼, 70 메가파스칼을 넘어서도 정착 길이와 인장 길이를 계산할 때는 70 메가파스칼로 보고 정착 길이 또는 이음 길이를 산정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착과 이음에서는 정착 길이, 콘크리트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상한선이 70 메가파스칼이다 라는 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착 또는 이음은 앞에 시간에서 저희가 철근 가공이라는 부분에서 배웠죠. 갈고리라든지 뭐 내면 반지름 뭐 이런 거 배웠는데, 거기서 나오는 철근 상세 요구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더불어서 구조 일체성 요구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배울 겁니다. 배우겠는데, 철근 일체성 요구 조건은 간단히 얘기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 일체성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착 응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근의 일체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체성 요구에서 기준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모멘트 철근, 보아 같은 경우 중앙부의 정모멘트 철근은 뭐 단순 지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이 뭐 지점까지 연결돼야 된다는 등, 그렇죠? 또는 연속보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이상이 지점까지 연속이 돼야 된다는 등, 뭐 이런 그리고 뭐 부모멘트
철근 마찬가지입니다. 붐모멘트 철근은 뭐 중앙부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연속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콘크리트 일체성의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된다는 게 저기 정착끼리의 일반 요구 사항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착끼리의 요구 사항 중에는 정착의 주종 관계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만든 얘기인데 주종 관계. 이 주종 관계는 뭐냐면 구조 부재들은 이제 힘의 흐름에 따라서 모두 힘을 흘리죠. 힘을 흘리는데 정착을 해야 하는 부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착을 해야 하는 부재를 지지시키는 정착부의 역할을 하는 부재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착을 해야 되는 어떤 부재는 어느 부재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착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정착을 받아주는 정착부 역할을 해야 되는 부재를 주라고 표현됐습니다. 이런 서로 주종관계가 있는데 이런 주종관계에 따라서 정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재가 어디에 정착이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슬라브는 밑에 그림이 있네요. 슬라브에는 어디에 지지가 될까요? 슬라브는 보에, 그죠? 보에 정착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보에 빔이나 또는 거더 큰 보에 정착이 될 수가 있고요. 라멘 구조에서. 그 다음에 바로 기둥에 정착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바로 기둥에 정착되는 게 구조적으로 말하면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플랫 플레이트, 그죠? 슬라브 시스템, 그죠? 이런 게 바로 기둥에도 바로 정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지판, 드롭 판넬이라는 지판이 설치돼서 지판에 슬라브 철근이 정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플랫 슬라브라고 하죠. 플랫 슬라브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벽식 구조에서는 보는 없지만 슬라브가 벽체에 바로 정착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벽식 구조에는 벽체 등에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라브 철근은 정착을 어디에 되는 거냐? 요런 그렇죠? 요런 보나 기둥이나 지판이나 벽체에 정착이 된다. 요런 개념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보라는 빔, 그죠? 여기 보시면 작은 보가 있고요. 여기 큰 보, 거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작은 보의 철근은 어디에 정착해야 되죠? 예, 거더라는 큰 보에 정착이 되고요. 때로는 뭐 벽체에도 정착이 되죠, 그렇죠? 이런 등에 정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보는 어디에 정착이 된다? 예, 큰 보나 벽체에 정착을 해야 된다는 게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은 그럼 어디다 정착되죠? 또 벽체는 어디가 정착되죠?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기둥의 주철근은 어디요? 기초에 정착이 됩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그래서 기둥은 기초에 정착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주가 되고, 기초가 주가 되고, 기둥이 종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 그래서 기둥과 벽체는 기초에 정착되고, 때로는 기둥은 그 위에 있는 뭐 슬라브나 볼을 기준으로 상부에 있는 기둥과 또 정착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기둥은 그 하부에 있는 기둥에 또 정착이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부에 있는 기둥에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죠. 벽체도 마찬가지로 벽체도 어느 층의 벽체는 하부 벽체에 연속이 돼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건 일종의 또 정착의 의미고요. 그렇죠? 뭐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벽체는 보에도 정착이 되죠. 그죠? 벽체의 하부에 보가 있을 경우에는 보에도 정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왼쪽에 있는 게 종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주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냐면요. 또 이것도 앞으로 이제 배우겠죠. 앞으로 배우겠지만, 저희 하위구조에서 이제 Q&A를 제가 관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기둥에 이제 정착, 배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기둥이 최상부로 이렇게 올라가면, 기둥 철근은 어떻게 배근을 해야 되냐면, 끝단부,
그죠? 끝단부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굽혀서 갈고리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갈고리를 해서 마무리 짓는데 그분이 질문하기에는 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최상부 기둥의 끝단에 보가 이렇게 큰, 그것도 춤이 큰 이렇게 보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그분이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이 보가 크다 보니까 이게 정착 길이 기둥 철근의 정착 길이를 만족을 하는데 여기 끝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끊어도 된다는 얘기죠. 끊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인장철근이라고 하면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 LD를 만족하면 여기 끊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게 주가 되는 것은 뭐죠? 기둥에 그리고 종이 되는 것은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둥이 주가 되기 때문에 기둥이 보에 정착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되는 기둥은 끝까지 올라가서 그쵸? 상부에 상세대로 이렇게 갈고리를 해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 이 갈고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개념도 또 있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 갈고리를 꺾인 갈고리는 빼도 되겠죠. 충분한 또 그 뭐라 그러죠? 인장철근 정착이 나오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주철근은 슬라브 어쨌든 상단까지 끝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정착의 그 주종관계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의 산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구조 도면에 구조 일반상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 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보고 현장에서 그 정착 길이를 그만큼만 정착을 하면 되죠. 사실 그런데 또 이제 구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필요할 때 한번 계산해 볼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공식이 나오는 문제지만 이번 시간에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는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 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일반식과 그리고 뒤에서 배울 정밀식이 있습니다. 일반식과 정밀식이 있는데 그 일반식과 정밀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식은 여기 LD 이형철근의 인장 이형철근 정착 길이에요. LD는 여기 기본 정착 길이라는 LDB라는 개념이 있고요. LDB는 뭐 베이스 뭐 이런 약자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정계수를 곱해서 구합니다. 보정계수를 곱해서 구하는데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300mm는 이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가 이거는 표준 갈고리가 없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때 LDB는 람다 루트 FCK 분의 0.6 dB FI 이렇게 구하죠. 아까 그 인장철근의 정착 길이의 그 개념을 살펴볼 때 아까 K 값이 뭐로 변한 거죠? 0.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런 식이 이제 유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0.6은 어떻게 보면 실험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실험식이라고 보고 요거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개수입니다. 경량 콘크리트 개수고 저희가 일반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쓰게 되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경량 콘크리트를 쓰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B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층 직경, 또는 철근의 이제 호층 직경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도 하고, 그다음 FY는 철근의 항복 강도를 얘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보시면
정착 길이는 철근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죠? 길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항복강도, 설계 기준 항복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쵸? 길어져야 됩니다. 그쵸? 비례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쵸?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쵸? 당연하겠죠? 철근을 묻어놓고 땡길 때 철근의, 그쵸? 직경이 크면, 굵으면 묻힌 길이가 깊어야 되는 거죠. 땡겨서 뽑아내기가 더 힘들려면 더 묻힌 길이가 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직경에 비례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복 강도가 세면 많이 묻어야 되고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저항력을 발휘하는 거죠. 묻힌 콘크리트에. 근데 콘크리트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도는 강하면 강할수록 정착 길이가 짧아진다는 개념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계수를 이제 공부하실 텐데, 보존계수는 주철근의 배근 위치, 그 다음에 뭐 주철근의 그 직경, 그 다음에 철근의 표면 도막 혹은 도금 여부, 그 다음에 콘크리트 종류 등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눠지는데, 여기를 살펴보시면 보존계수요. 보존계수 있죠? 보존계수를 먼저 보면 여기 보시면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격이 dB 이상이고 피복 두께도 dB 이상이면서 그 정착 길이의 구간에 이 기준에서 규정한 최소 철근량 이상의 스트럽 또는 띠철근이 배치된 경우, 그렇죠? 배치된 경우, 또는 정착되거나 이어지는 철근의 순간격이 2dB 이상이고 피복 두께가 dB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재들은 사실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게 복잡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부재들은 여기에 보통 다 속하고요. 기타에는 뭐 특수한 경우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존계수가 여기 보면 D19 이하 철선과 또는 이형철근 같은 경우에는 0.8 알파 베타, 그리고 그 22mm 직경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예, 알파 베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건 0.8이 곱해지니까 D19mm 철근을 쓰면, 이하 철근을 쓰면 어떻게 한다? 정착 길이가 짧아진다. 요런 개념을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도 1.5에 비해서 1.2가 그쵸? 작아지죠. 왜 그럴까요? 동일한 철근량으로 보면, 철근량이라고 보면 작은 직경의 철근을 많이 넣는 경우와, 그쵸? 굵은 철근의 직경을 듬성듬성 적게 넣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근의 정착은 철근의 부착력과 되게 밀접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작은 철근을 여러 개 쓰는 게 철근의 주변 길이가 어떻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철근량이라도 작은 철근을 많이 쓰는 게 전체로 볼 때는 철근의 주변 길이, 주장이 많기 때문에, 표면적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부착력이 좋다는 게죠. 부착력이 좋으니까 어떻게 한다? 정착 길이를 줄여준다는 개념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존계수 아까 알파 보였죠? 알파는 이게 뭐냐면 철근에 배치했다는 위치계수입니다. 그래서 철근이 상부 철근이면 계수를 얼마요? 1.3배 늘려주는 거죠. 정착 길이를 더 늘려줘야 되고, 상부 철근이 아닌 철근은 그대로, 그렇죠? 1.0 늘려주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상부 철근이 뭐냐? 상부 철근은 상단에 있는 철근이죠. 상단에 있는 철근인데 큰보, 그렇죠? 큰보 또는 작은보, 작은보, 그 다음에 벽보 또는 매트 기초의 상단에 있는 철근으로서 그 상단에 있는 수평철근이죠. 수평철근 중에서 수평철근 아래로 30
30cm 이상의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재를 우리는 상부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라브 같은 경우는 얇아서, 그쵸? 얇아서 상부철근을 기준으로 하부에 콘크리트가 30cm 이상 사이즈가 않잖아요. 그래서 상부철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타철근이라고 봐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보는 보춤이 크기 때문에 보의 상부철근, 그쵸? 상부는 그 밑으로 3cm 이상의 보통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죠. 작은 보도 마찬가지고, 겉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벽보도 그렇고, 그 다음 매트 기초 같은 경우도 이제 춤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3cm 이상의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상부철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상부철근은 왜 정착 길이를 보존 개수를 통해서 늘려주냐, 30% 정도 늘려주냐, 그거는 상부에 있는 철근은, 상부의 철근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뭐라 그러죠? 미경화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가 서서 이게 침하되죠, 전체적으로. 그죠? 비중에 서서. 그러면서 철근, 상부 철근은 하부 철근에 비해서 철근 밑으로 수막, 그죠? 공기막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막에 의해서 상부 철근은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감소가 되는 거죠. 부착력이 감소. 그러니까 부착력에 감소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부 철근은, 그쵸? 예, 정착 길이를 좀 더 많이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부착력은 물 시멘트비가 이제 클수록, 그쵸? 많이 증가되고요. 그래서 실험에 의하면 보통 저 일반 철근에 비해서 상부 철근은 부착력이 약 3분의 200기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 정도 정착 길이를 많이 이제 확보시키는 거죠. 그런 원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분이 뭐 또 Q&A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기둥에 수직철근? 이건 상부철근 아니죠. 수직철근이니까 수평철근이 아니니까. 벽체도 뭐 수직철근 같은 거는 아닌데, 그러면 벽체나 기둥의 수평철근은 어떻습니까? 상부철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쵸? 근데 기둥은 수평철근이 띠철근이죠. 그쵸? 후프나 뭐 크로스타이나 이런 타이바. 근데 그거는 수평철근이라고 말 수는 없고요. 그쵸? 또 벽체의 수평철근도 최상단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상부철근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도막개수입니다. 도막개수는 철근을 녹이 쓴다 그랬잖아요. 녹을 방청을 하기 위해서 간혹 에폭시나 또는 아연 도금으로, 그쵸? 도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건축 구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에폭시 도막은. 근데 에폭시 도막은, 그쵸?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부착력을 감소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죠? 예, 이렇게 할증을 합니다. 할증을 하죠. 그래서 에폭시 도막 처리된 철근 중에서 피복 두께가 3dB 미만이거나 순간격이 또 6dB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을, 그렇죠? 증가시키는 거죠. 정착 길이를. 그래서 보존 개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요거 이상, 피복 두께나 순간격이 그 이상 되는 널널하게 넓은 간격으로 배치된 철근의 경우에는 20%만 할증하게끔. 그렇지만 도금하지 않는 철근은 그냥 일이죠. 그쵸? 그렇지만 아연 도금,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죠. 아연 도금 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혹시나 아연 도금은 괜찮아요. 그쵸? 아연 도금 부착력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여기 보면 피복 두께가나 순간격이 좁은 경우에는 요 1.59, 그 넓은 간격은 1.2냐? 이것도 부착력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부착력. 철근의 주철근이 이렇게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이 철근의 부착력이 좋은 거죠. 순간격이나 피복 두께나 넓은 간격으로 보면 부착력이 좋고요. 근데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철근이 뭐 인장력을 받는 경우 철근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콘크리트와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부착 응력을 통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촘촘히 배치되어 있으면 그 옆에 철근과 옆에 철근의 그 콘크리트에 미치는 응력 범위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면, 그렇죠,
구조적으로 이제 분리하고 부착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좁은 간격으로 할 때는 이렇게 더 활증을 많이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람다는 경량 콘크리트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경량 콘크리트인데 지금 경량 콘크리트를 잘 쓰질 않습니다. 잘 쓰질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보면 일반 콘크리트는 그냥 1이에요. 그렇죠? 1이죠.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제 경량 콘크리트 쓰실 경우에는 그렇죠? 뭐 활증을 하거나 또 그래야 되는데, 또 감소를 하거나 뭐 어쨌든 그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FS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FSP는 콘크리트의 평균 쪼개 인장 강도 단위는 메가파스칼이고요. 요게 이제 주어지지 않는 경우와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람다가 전체가 다 경량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0.75를 쓰고, 모래 경량 콘크리트인 경우는 0.85를 쓰고, 그리고 여기 FSP가 주어진 경우에는 요런 식에 의해서, 그렇죠? 1 이하로 쓰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서 쓰라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식이 따르죠. 정밀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끼리 산정식에서 정밀식이 있습니다. 정밀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 일반식하고 뭐가 틀리죠? 일반식이 아까 0.6이었는데 여기는 0.9가 돼 있고요. 그렇죠? 0.9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dBFI는 똑같고요. 그 대신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인데 결국 알파, 베타, 감마는 앞에서 일반식에 나오는 보존계수의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분모에 있는 루트 FCK, 그쵸? 그 람다 똑같죠? 똑같고, 근데 요게 다르죠? 그쵸? 요 문구가 다릅니다. 요게 그러니까 dB분의 직경분의 C 플러스 KTR이라는 요게 다른데, 요거는 계속 커질 수는 없고요. 상한선이 2.5입니다. 상한선이 2.5 이하로는 커지지 않게끔 기준에서는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철근이 뽑히는 거 있잖아요. 철근이 뽑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제한을 한 겁니다. 뽑힘 인장 파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2.5로 제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 정밀식을 쓰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정밀식을 쓰면 앞에 일반식을 쓴 것보다 정착 길이가 줍니다. 정착기가 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설계 편의상 여기서 KTR 횡철근 지수라고 하는데, 횡철근 지수 요거를 편의상 0으로 적용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밀식을 쓰면 최대, 앞에 일반식을 쓴 것보다 최대 40%까지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현장에서 일반 정착 길이를 쓸 때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물량을 좀 줄여 보겠다. 정착 길이의 물량을 좀 줄여서 짧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 정밀식을 쓰시면 그렇죠? 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이게 시공하시는 분들은 줄이는데 좀 한계가 있으십니다. 아무리 이제 계산법을 잘 익혀서 줄이시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줄이려면 저와 같은 건축구조 기술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계자한테 도움을 좀 요청을 하시면 정밀식에 의해서 인장철근 정착 길이가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 잠깐 알고 계시다가 필요하실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절감시킬 수 있는,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쓰면 40%까지 정착 길이가 줄잖아요. 근데 전체 철근 물량으로 보면
좀 조사하시는 분들은 3에서 5% 정도까지 준답니다. 이 정착끼리만 제대로 잘 컨트롤하면, 그죠? 정착끼리만 잘 컨트롤하면 전체 철근 물량의 한 3에서 5%까지 그냥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대규모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계시다가 필요하실 때 구조설계자한테 건축구조 기술자한테 요청을 하셔서 용역을 발생을 시키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게 이제 물량 절감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 보통 슬라브 같은 경우요.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전 라멘 구조에 보통 보에 많이 정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착이 되면 이 보에는 사실 이렇게 스트럽, 그죠? 스트럽이 이렇게 또 감겨져 있습니다. 스트럽이 감겨져 있어서 여기 보면 KTR이라는 횡철근 횡철구 개수가 좀 크게 들어가요.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정착 길이가 짧아지죠. 그렇죠? 요런 원리에 의해서 슬라브 철근은 더더욱 철근 간격이 넓지 않습니까? 철근 간격이 보통 좁아도 한 15cm, 그쵸? 그리고 20cm, 넓으면 30cm 이런 식으로 넓은 간격으로 슬라브는 배근이 되기 때문에 간격도 넓고요. 그 다음에 피복 두께도 그쵸? 20mm 또는 이거는 최소 피복 두께고요, 슬라브에. 또 실무상 30mm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쓰기 때문에 대부분 보호에 정착되는 슬라브 철근은 대부분 말씀드렸죠. 40%까지 최대 40%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뭐를 쓰면? 정미식을 쓰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대충 두들겨 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 KTR을 0이라고 보고요. 그냥 간단하게 0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봐도 D10mm 철근의 표복 두께 20mm를 사용할 경우,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C가 뭐냐면 철근 중심에서 그 옆에 있는 철근까지 있잖아요. 철근 중심까지 간격, 철근의 간격이 옆에 있는 그거 간격의 2분의 1 값, 또는 최외단에 있는 주철근에서 중심에서 피복 두께 이게 바깥에 있는 외곽에, 그렇죠? 보의 외곽에 있는 그 단면까지, 그렇죠? 최소단 거리까지, 이게 C 값이거든요. 요거를 하면 보통 전 10mm 철근을 썼으니까 10분의, 그렇죠? 요거 보면 그 피복 두께 20이니까 20, 거기다가 중심까지 거리니까 10mm 철근을 썼으니까 5mm 하면 2.5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반식을 대입한 것보다, 그렇죠? 40% 절감됩니다. 이에 비해서 13mm 철근을 한번 써봐서 피복 두께 20으로 검토를 했더니 요거는 2.0이 돼서 요거는 25%밖에 절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시간에서도 보통 실무했을 때는 철근의 피복 두께는 요거지만 20mm지만 많이들 30mm 또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3mm 철근을 써서 이거 30mm로 쓰면 그쵸? 요건 돼요. 2.5가. 그래서 일반식 대비 40% 정도의 철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의 주철근도 정미식을 쓰면 인장 이형 철근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는데, 그쵸? 줄일 수 있는데 이거는 여기 보면 계산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제가 40%까지 줄일 수 있는데 다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주철근은 슬라브에 비해서 주철근이 어떻게 하죠? 간격이 조밀하죠. 그죠? 촘촘히 배근돼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요 C 값이 작아요. 그죠? 이게 커야지 이게 확 줄일 텐데 이게 작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게 실질적으로 상세 계산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몇 %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정밀식에서는 또 보존계수가 있습니다. 정밀식에서는 보존계수가 있는데 그 보존계수가 뭐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같아요. 아까 그 일반식에서 람다 아까 그죠? 0. D19 이하는 몇이라고요? 줄여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 요거 이제 새로 나온 거죠. 아까 C값은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철근 또는 철선의 중심으로부터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 거리, 그렇죠? 옆으로 또 밑으로, 그렇죠? 다 상하, 옆 좌우 다 그 중에서 최단 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또는 그 다음에 정착되는 철근 또는 철선의 중심 거리, 아까 말씀드렸죠? 철근 간격의 2분의 1 중 작은 값, 단위는 밀이고요. 그래서 요게 C가 아까 새로 나온 거, 요게 아까 횡방향 철근 지수라는 거, KTR, 그렇죠? 이것도 뭐 아까 간편 설계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정착 길이를 그쵸? 줄이려면 이것도 제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요 식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SM분의 40 ATR, 그쵸? 요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계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계산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요것도 계산을 해보면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ATR은 뭐냐? 여기 보시면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횡방향 철근은 정착되는 철근의 직각으로 배열된 철근이 아니라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평면을 가로지르는 보통 수직 형태의 철근을 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보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보가 이렇게 있으면 보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제 주철근이 이렇게, 그죠? 주철근이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이 주철근의 간격이 좁을 경우에는 어떻게 파괴가 되냐면 이렇게 파괴됩니다. 여기 수평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파괴가 됐어요.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아까 부착력도 좁고 응력도 막 집중하다 보면 여기가, 그쵸? 여기가 이렇게 파괴되는 게, 요게 이제 그 쪼갠 파괴,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평면이죠. 쪼개질 수 있는 평면이고, 여기에 뭐죠? 크로스로 지나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뭐가 되죠? 스트럽이 그 유형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쵸? 물론 갈고리 이렇게 하죠. 요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요 철근양, 횡방향 철근양, 요게 횡방향 철근의 단면적, 요게 철근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철근과 요 철근, 그쵸? 이렇게 지나가는 전이,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요렇게 철근이 하나 더 생기면 요 철근도, 그쵸? 철근양에 해당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S는 횡방향 철근의 중심 최대 거리, 그쵸? 요 횡방향 철근의 요게 간기잖아요, 그쵸? 요게 몇 간격으로, 150 간격, 뭐 200 간격으로 간기는 요게 최대 간격이고요. N은 횡방향 철근의 수, 그쵸? 요거는 어쨌든 요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요 K TR이 결정이 됩니다. TR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정밀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한번, 그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축구조 기술자들한테 유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다철근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배열된 철근량이 소요 철근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계산을 하잖아요. 구조 엔지니어가 이제 설계하면서 계산을 하면 철근량이 얼만큼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계산상에 나오는 소요 철근량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배근하는 거는 더 넣죠. 그렇죠?
더 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철근량이라는 거는 철근 직경과 직경 하나의 뭐죠? 그 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5개가 나왔다. 뭐 그죠? 어떤 직경에 철근이 3.5, 그러면 3.5개 넣는 사람 없잖아요. 3.5개가 반 잘라서 넣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4개를 넣죠. 그럼 그 부분에 좀 여유 있게 넣는, 실질적으로는 여유 있게 더 넣습니다. 이게 바로 백은, 그죠? 실제로 넣는 백은되는 철근량입니다. 그 때문에 이게 밑에가 클 수밖에 없죠. 그쵸?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비만큼 뭐를 줄일 수 있다?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이거는, 그쵸? 앞에 아마 그 일반 인장 이형철근 정착 길이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과다 철근에 대한 보정 개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백은대에 있는 철근량은 그냥 누구나 뭐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소요되는 철근량은 이거 설계자 아니면, 그쵸? 바로 알 수가 없죠. 그쵸? 해석해보고 전문가 아니면, 이거는 설계자 아니면 바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조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과다 철근으로 인한 정착 길이를 줄이려면 또 구조, 그쵸? 예, 구조 설계 하시는 분, 건축구조 기술자들이 필요한 거죠. 원설계자한테 얘기를 하면 이거로 인해서 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알고 계셨다가, 그렇죠? 그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정착기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알고 계셨다가. 그래서 뭐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반식과 정밀식이 있고, 정밀식을 쓰는 경우에는 최대 뭐 40%까지 줄일 수 있다. 그죠?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뭐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 철근의 백은 철근량에 대한 소유 철근량을 곱하여 정착 길이 LD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거는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최종 나오는 정착 길이는 근데 무조건 인장 철근은 300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Y를 발휘되도록, FY를 철근의 항복 강도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 이 과다철근, 그쵸? 이거를 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FY를 발휘해야 되는 정착이 필요한 요구 조건. 되게 어떻게 보면 복잡하죠, 그쵸?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구조하시는 분들도 잘, 그쵸? 뭐 체크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이것도 앞으로 좀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은 FI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는 그 건조 온도 철근, 슬라브나 또는 온도 철근 있죠. 그 다음에 벽체 수평 철근 같은 경우 건조 온도 철근들이 있는데, 보통 수평 철근들이 있죠. 벽체는 이런 것들은 철근량은 별로 안 되지만 양 단부에서 FI를 발휘하도록 충분히 인장 철근 정착을 해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요게 기준 써있죠. 기준. 요거에 의해서 반드시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되는데, 요럴 때는 그쵸? 과다 철근에 대한 보정 개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배운다 그랬죠. 구조 일체성 요구 조건에 대한 조건에 따라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FI를 발휘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정철근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 요것도 요 기준에 있는데, 요런 거 보면 횡방향을 지지하는 거더의 정모멘트 철근의 받침부 정착이나 또는 깊은보 정모멘트 철근의 단순 받침부 정착에도 FI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착하게끔 기준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과다 철근에 대한 보정 개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예, 좀 하는데, 요거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문적인 용어죠. 전문적인 용어인데, 예, 한번 또 반드시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일체성 요구 조건, 뭐 정모미터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보철근, 보의 백은을 공부할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초적인 정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이것도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SD600 철근을 사용할 시 주의한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SD600 철근을 대구경 철근에 사용하면 간다 경제성을 발휘한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기준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 기준 항복도 강도가 550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철근에 대해서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함. 그래서 횡방향 철근을 배치하지 않는 경우 스트럽이나 T철근 D분의 C가 2.5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횡방향 철근 T철근이나 그쵸? 스트럽 같은 거요 배치하는 경우에는 요 수치가 요거는 0.25, 요 수치는 2.25를 만족해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지 그쵸? 인장 2형 철근 정착에서 SD600을 그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착을. 그러면 이런 경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떡하죠? 그럼 앞으로 배울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2형 철근의 정착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적용하신 다음에 반드시 또 검토는 해야 되겠죠. 검토를 해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SD600 철근도 주철근으로서 보혜 주철근이나 기둥의 주철근이나 이런 것으로도 사용 가능한 겁니다. 사용 가능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인장 2형 철근의 정착법은 앞에 말씀드렸죠. 여기 위험 단면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요 길이가 이거는 직선형, 그죠? 직선형으로 정착하는 거. 단부 위험 단면 단부 쪽에서 기둥 쪽 정착부에 직선 형태로 그쵸? 여기 LDT라고 표현한 건 뒤에 이제 탑바 상부 철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부 철근의 정착 길이를 그걸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강조한 거는 뭐죠? 요렇게도 된다. 곡선도 된다. 그쵸? 곡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만족해야 되는데 정착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요 기둥이나 이 기둥이라고 보고 또는 보나 짧아. 그쵸? 기둥이 여기 요 폭이라고 하나요? 여기 요 사이즈 길이가 짧아서 이게 안 되네. 그쵸? 이게 뚫고 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에 피복 두께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쵸?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못하냐? 아니죠.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곡선형으로 전체 길이의 인장철근 정착 길이를 만족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정착 길이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철근을 구부려서 요렇게 전체 그럴 때는 그쵸? 요런 길이죠. 요 길이가 인장철근 정착 길이를 만족을 해야 되고 그럴 때 되도록이면 여기 중심에서 그렇죠? 여기 기둥의 중심에서 이렇게 넘어서서 그렇죠? 넘어서서 정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요거를 또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실무에서는 시공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도면의 그러니까 앞부분에 구조도면 앞부분 구조 일반사항이 항상 나오죠. 구조 일반사항이 나오고 거기에 정착 길이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쓴 건데요. 지금 인장철근 정착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인장철근 정착이 배웠고 요거는 일반 철근이고 요거는 상부철근이에요. 그렇죠? 상부철근에 대한 의미를 배웠죠. 밑에 30cm 300mm를 초과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수평철근에 대한 배웠고요. 그쵸? 이거는 어때요? 요거보다 1.3배 더 정착 길이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보면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그쵸?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직경별로 여기 정착 길이를 그쵸?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뭐죠? 여기 보면 HD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SD400을 쓴 거고 작은 철근은 그 다음에 19mm 이상은 SD500을 쓴 거죠. 근데 SD500을 여기 슈퍼 여기는 하이 텐션 바 해가지고 HD를 옛날에는 SD400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고요. SD400은 HD
10mm, 13mm 이렇게 많이 표현했고, SD500이 이제 나왔을 때는 좀 SHD, 이게 슈퍼, 뭐 하이텐션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썼었어요. 관례죠. 여기 정식 그 명칭은 아니고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쓰고, 그 참고로 SD600은 울트라 HD, 뭐 그래서 UHD 이렇게 해서 많이 표현을 했는데, 뭐 요거는 어쨌든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설계 반영된 거에 대해서 이제 콘크리트 강도 별로, 그렇죠? 이렇게 정착 길이를 표로, 그렇죠? 제시를 하고 있어서 시공하시는 분들 요거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 강도가 어떤 철근에 대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하죠? 예, 클수록 정착 길이는 짧아지죠. 그렇죠? 다 짧아지고, 그 다음에 같은 직경의 철근 중에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도 같고, 여기 보면 23MPa의 요거, 그러면 여기서 상부 철근은 더 길어지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리고 직경별로 정착 길이는 또 길어지고요. 그래서 요 표를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착 길이 표는 구조 설계 사무실별로, 구조 엔지니어 회사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들이 하는 구조 설계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나름대로 뭐 안전율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 건가를 좀 판단을 해서 여기 구조 일반상의 정착 길이를 나름대로 자기가 설계하는 패턴에 맞춰, 스타일에 맞춰서 정립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항상 같지 않습니다.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고, 물론 저 뭐 건축구조기사에서 제시하는 정착 길이도 있어요. 책들 보면. 그런데 이게 좀 다 똑같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구조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건 회사별로, 그죠? 다른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하시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배울 여기 보면 또 표준 갈고리를 갖는, 그렇죠? 인장형 철근 LDH라고 했죠. 요거는 아까 일반 인장 철근은 300mm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또 150mm 이상 또는 철근 직경의 8배 8dB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훨씬 기본적으로 짧아졌죠? 그렇죠? 짧아졌습니다. 왜냐면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착력이 되게 강하고 유리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DH가 짧아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보면 압축 이형 철근은 더 짧죠? 그렇죠? 물론 이제 기본은 200mm로 요거보다는 좀 크지만, 그 압축 이형 철근도, 그렇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뭐 요거에 준하거나 더 짧은, 그렇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또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전에 그런 식으로 구조 일반상의 그 정착표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부재별 정착 길이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부재별로 슬라브나 계단, 판재, 그 다음에 벽체, 그 다음에 지하벽의 내측, 그 다음에 지하외벽의 외측, 그 다음에 보, 기둥, 그 다음 기초, 내수판별로 뭐 안쪽금, 바깥쪽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철근 직경별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콘크리트 강도는 24MPa, 철근은 SD400, 그쵸? 를 쓴 경우에 또 이렇게 정리하기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쵸?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정착 길이를 어떻게 한다?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앞에서 보이는 거는 뭐 부재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착 길이가 조금 좀 러프한 거죠. 러프하게 좀 보수적으로 길게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렇게 부재별로 하면 좀 더 이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전 똑같은 24MPa에서 SD500을 쓴 경우, 그렇죠? SD500을 쓴 경우도 또 이렇게 쭉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뭐 특이한 거 있죠. 지하외벽 및 일방향으로 고정하는 기초를 쓴 경우에는, 그렇죠? 네, 이렇게 쓰라 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SD 400 동일한 콘크리트 강도에서 SD 600을 쓴 경우에 또 그쵸? 근데 여기 보면 또 노란색으로 특별 조치 후 사용이라는 거 있죠? 이거 왜 그랬죠? 아까 제가 그쵸? SD 600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그쵸?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그쵸?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이형철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착 길이가 작아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주철근의 표준 갈고리는 90도 표준 갈고리와 180도 표준 갈고리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4dB가 있고 뭐 그렇죠? 12dB가 있고 요거도 90도로 굽힌 거에 비해서 180도로 굽히면 이게 잡아주고 있는 게 꽉 물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도 짧은 거예요. 여기는 12dB, 여기는 그쵸? 네, 4dB만 해줘도 된다 이거죠. 이거를 갈고리의 길이를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은 인장을 받는 철근을 직선 또는 아까 곡선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배운 거. 그래서 묻히는 부분의 길이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지만 간혹 그 보상부근을 외부에서 매난 기둥에 정착할 때는 직선 정착으로 구하면 일반적으로 기둥폭보다 길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표준 갈고리를 만들어서 쓰면 그죠? 쓰게 되면 이건 어떻게 한다? 정착 길이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표준 갈고리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표준 갈고리를 쓰는데 또 DH를 만족을 해야 됐는데 거기 좁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안 되나요? 못 하나요? 아니죠. 아까 설명드렸던 표준 갈고리가 없는 이형철근, 일반 이형철근 정착 중에서 곡선으로 쓰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강좌의 키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많이들 모르시니까. 그쵸? 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준 갈고리 형상은 그쵸? 90도인 경우에는 그쵸? 12dB 이상 연장, 180도는 4dB 이상 또는 60mm 이상. 이거는 저번 시간에 철근의 가공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표준 갈고리가 그쵸? 여기 써 있죠. 벽체나 보에 인장 정착될 때 벽체의 두께나 보폭이 작은 관계로 정착 길이 LDH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렇죠? 이런 경우 표준 갈고리를 갖는 인장 이형 정착법을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쓴다? 아까 곡선형의 일반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을 적용하면 된다. 근데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지 중앙부를 넘어서 그렇죠? 구부림은 중앙부를 넘어서 정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초창기 때 강도 설계법이 나오고 표준 갈고리 정착법이 나오고 이게 나왔을 때 책에는 어쨌든 그림상에 아까 곡선으로 만드는 일반 그 이형철근 정착법이 책에 없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옛날에 형용도 설계법에서 나오는 정착길이고 그렇죠? 강도 설계법에서는 없어졌다. 그래서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모 공사의 아파트 설계를 할 때 슬라브 철근을 그 단부에 있는 벽체에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상부 철근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10mm 철근을 쓰면 표준 갈고리 정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13mm 배근을 딱 하는 순간에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벽체 두께가 200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정 철근 정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사에서는 못 하겠어요. 못하게 하면서 10mm 철근을 바꾸라는 거야. 10mm 철근은 되니까. 그러면 10mm 철근을 쓰게 되면 수평 철근의 간격이 100mm가 되거든요. 10cm.
그럼 콘크리트 잘 안 들어가거든요. 타설한데 물론 뭐 순간격 이런 거 계산하면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수평 철근을 이제 슬라브 같은 백간격으로 하면 시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욕합니다. 그렇죠? 뭐 구조 설계자들이 그림쟁이라고, 그렇죠? 계산만 할 줄 알고 시공도 잘 모르면서, 그렇죠? 그렇게 백간격으로 배근하게끔 했다고. 그래서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은 시공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수평철근의 백간격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전 100mm 철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죠? 설득을 한다고. 야, 이게 옛날에 허용목적도 설계법부터 나온 얘긴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리고 기준에 봐라. 그렇죠? 갈고리가 꼭 직선으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 라는 얘기를 했더니 뭐 그래도 뭐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감독관이.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또 10mm 철근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떤 그런 좀 웃긴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어쨌든 근거 자료가 뭐냐 그러는 거죠. 근거 자료가 뭐냐. 근거 자료. 근데 기준은, 구조설계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쵸? 최소한의 기준이고,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서, 그쵸? 괜찮으면, 필요하면 기준에 대해서 조금 어겨도 괜찮은 거죠. 그쵸? 검증을 하고, 책임기술자가. 여긴 또, 이형철근의 정착과 이음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구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구조 기술자가 승인을 하면 통과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서 괜찮으면 괜찮은 거죠. 그거 갖고 기준의 한 문구를 갖고 너무 보수적으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곤란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좀 그렇죠. 좀 너무한. 그리고 저희 이제 Q&A 질문을 하면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거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가 근거가 나왔어요. 근거가 2006년에 대한건축학회에서 건축구조설계 핸드북이 나왔습니다. 핸드북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렇죠? 일반 이형철근 정착의 곡선도 되게끔 거기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대한건축학회, 그렇죠? 대한건축학회 나오는 그 건축구조 설계 기준 핸드북에 나오지 않느냐, 이 근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어쨌든 가능하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 이게 이제 오늘 강의 포인트 중요한 겁니다, 진짜. 또 얘기가 길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LDH 정착끼리 이제 보정, 이것도 이제 식이 있어요. 식인데 이거 식이 하나예요. 식이 하나인데, LDH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LDB, 그죠? 기본 정착 길이가 있고요. 요거에 보정 개수를 곱하는데, 이것도 8dB 이상, 그 다음에 150mm 이상 해야 되고, 여기서 LHB는 요거요. 요거는 요거다. 여기서 뭐만 틀리죠? 여기 아까 숫자가, 그렇죠? 아까 인장 철근을 이용해서 표준관리가 없는 거는 0.6이고 일반식은, 그 다음에 정밀식은 0.99, 그렇죠? 근데 여기는 확 줄었죠? 그만큼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고, 요 베타는, 그렇죠? 베타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그 베타 값, 그 도막계수인가요? 보정계수고, 요 TB 이건 똑같고요. 여기도 똑같고, 그렇죠? 구조하시는 분들은 외우시겠죠. 그렇죠? 외우시고, 여기 보정계수가 뭐냐? 그럼 보정계수가 여기 있습니다. 보정계수가 여기 있고, 먼저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대한 보정계수가 있어요. 피복 두께 보정계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D35 이하 철근에서 갈고리 평면이요. 갈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갈고리 이렇게 평면에 수직 방향인 측면 피복 두께가 얼마요? 70mm 이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90도 표준 갈고리에 대해서는 갈고리를 넘어선 부분의 피복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보정 개수를 얼마 쓴다? 0.7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대부분 따져보면 대부분 요거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쓸 수 있고요. 요게 요겁니다.
그 다음 장에 잠깐 그림으로 표기되는데, 그죠? 갈고리, 표준 갈고리 있잖아요. 표준 갈고리가 기둥에 이제 정착됐다고 보고, 표준 갈고리를 넘어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하죠? 예, 50mm, 그죠?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죠? 여기가 70mm, 그죠?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만족을 합니다. 그죠? 이상. 그림은 좀 잘못됐네요. 이내라고 표현됐는데, 예, 요 이상입니다. 이상을 만족하면 쓸 수 있다는 건데, 대부분 보호 같은 경우에는, 예,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요게 만족을 해요. 그래서 보정 개수를 더 줄일 수 있어요. 요거 계산 거 한 거보다 더 줄일 수 있다는 거, 그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띠철근과 스트럽에 대한 요거 두 번째 보정 개수 0.8 있는데, 사실 요거는, 예, 실무상 보면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쓸 수 없는 경우 많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D35 이하 90도 갈고리 철근에서 정착 길이 구간을 3dB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트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수직으로 둘러싼 경우, 그리고 또는 갈고리 끝 연장부의 구부린 부의 정길이의 3dB 이하 간격으로 띠철근 또는 스트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평행으로 둘러싼 경우. 근데 문제는 여기 3dB라는 게 철근 직경이 뭐 19mm부터 뭐, 그쵸? 많이 쓰는데 22mm부터 이거 엄청나게 좁은 간격이거든요. 좁은 간격이라, 그쵸?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또 있죠. 뭐 D35 이하 180도 갈고리에서, 그쵸? 뭐 표준 갈고리 길이 구간에 3dB 이하의 철근으로 뭐 띠철근 또는 스트럽이 정착되는 철근을 수직으로 둘러싼 경우. 근데 일단은 보 같은 경우는 180도 갈고리가 잘 안 쓰죠. 일단. 그리고 이거 간격도 좁고. 그렇죠? 그 그림이, 예, 요 뒤에 있는 그림입니다. 요 뒤에 있는 그림이 그 앞에 지금 대부분 잘 쓰지 않는다는, 요거거든요. 요 간격이 너무 좁다 이거죠. 이 보라고 보면, 그죠? 보라고 하면, 이 기둥이라고 하면, 그죠?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기둥이 이렇게 뭐 있다고 치고. 그럼 보라고 하는데, 보에, 이게 스트럽이죠? 스트럽이 이렇게 배근이 되나요? 기둥과 보가 만나는 패널 부분에서? 이게 안 하죠. 그죠? 실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그냥 띠철근은 기둥에, 외곽부 같은 경우 띠철근은 느는데, 패널 존에 느는데, 이렇게, 그렇죠?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잘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배근이 좀 실무적으로 안 맞고요. 이거,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보면 뭐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렇게 촘촘히 어떤 거 보면 100mm 이하 뭐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이거 실무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감지를 않죠. 이게 감으면 콘크리트도 뭐 타설 안 되고 뭐, 그쵸? 여기 막 보의 주철근도 있고 기둥의 주철근도 있고 막 이렇게, 그쵸? 여기 되게 과밀하게 철근들이 배근돼 있을 텐데, 이거는 좀, 그쵸? 쓰기가 실무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거는 실무적으로 그쵸? 쓰기가 좀 어렵고요. 요거는 대부분 만족해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있죠. 그쵸? 과다철근에 대한 얘기. 그래서 과다철근에 대한 얘기는, 그쵸?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FI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단면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조 설계자만 알 수 있는, 그쵸?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SD 600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SD 설계 기준 항복 강도 55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요거를 뭐 어떻게 한다? 적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적용하지 못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예,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 그림도 뭐 구조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던 그림이라,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양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법은 여기 그쵸 90도 12dB 갈고리 180도 4dB 갈고리를 만족하는 표준 갈고리를 쓴다는 가정하에 그쵸 위험 단면에서 여기까지 그쵸 끝단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DH를 만족하면 된다. 그 이상 해도 되는 거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그런데 뭐 그쵸 이게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 폭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안 된다 표독해도 그래서 이게 LDH가 그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거리가 어디를 LD를 만족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점에서 슬라브 같은 경우 보면 지지점이 뭐 이게 벽체든 보든 그쵸? 대부분 상부 철근을 인장 철근 정착할 수가 있어요. 그쵸? 뭐 좀 불편하고 시공상 좀 좀 어렵다 뭐 이런 거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라브는 어떻게 보면 지지점이 배우겠지만 지지점이 다 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철근은 인장 철근 정착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그렇다는 거 계속 이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표준 갈고리가 있는 그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구조 일반상 구조 도면의 앞쪽에 있는 구조 일반상의 정착길의 표를 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철근 직경에 따라서 이렇게 표준 갈고리가 있는 LDH 간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축 철근에 잘못 건드렸네요. 압축 철근의 이제 이형 철근의 정착, 압축 이형 철근의 정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LD로 표현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 정착 길이의 보정 개수를 곱하는데 이거는 훨씬 짧아지죠. 그래서 그렇죠? 200m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여기 LDB는 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되고 아까에 비해서 아까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장 이형 철근은 0.24인데 0.25. 그렇죠? 조금 크죠? 근데 요거는 요거 이상. 그쵸? 그 다음에 요것도 보정 개수가 있는데 과다 철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쵸? 나선 철근.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나선 철근에 대한 보정 개수도 있습니다. 촘촘하게, 6mm 이상의, 그쵸? 직경을, 요렇게 가지고 촘촘한 간격으로 나선 형태로 발근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띠철근도 중심 간격이 그렇죠? 뭐 얼마죠? 10mm 이하이고 뭐 좁은 간격이고 뭐 이렇게 기준에 맞게 그렇죠? 둘러싸는 이형철근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는 저희 띠철근은 기둥할 때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죠? 이것도 거의 다 만족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오타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거는 그죠? 네, 오타 같은데 10mm 면 엄청나게 작은 그죠? 작은 숫자 아닙니까? 10mm. 네, 압축 철근의 정착. 나선 철근 100mm 이하 요거 조금 그러고 100mm 이하 나선 철근 또는 그쵸 100mm 오타입니다. 여기 100mm 그렇죠? 여기 100mm 10mm가 아니고요. 어쨌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나중에 제가 강의한 거 또 들어보면 제가 말을 또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강좌를 들으시면서
저 강사가 틀린 말 찾아내기? 예, 어떤 말을 틀리게 하고 있나 유심히 보시고 너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압축철근 또 정착은 마찬가지로 그죠? 지압이 있다는 거, 지압이 있어서 짧아지고요. 그리고 직선부만 그죠? 유효하고 곡선부는 유효하지 않다. 아파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착 길이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200mm 이상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발철근. 다발철근 잘 쓰지는 않는데 또 가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발철근은 인장 또는 압축을 받는 하나의 다발철근 내에 있는 개개의 하나하나의 정착 길이는 다발철근이 아닌 경우에 각각 철근의 정착 길이보다 3개의 다발철근은 할증을 해줘야 됩니다. 20% 더 정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4개의 철근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은 33%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30%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 그럼 2개는요? 2개 다발철근? 네, 없어요. 증가 할증이 없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발철근의 정착 길이를 계산할 때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순간격, 피복 두께미, 도막계수 그리고 그죠? 이런 거를 계산할 때 다발철근 전체와 동일한 단면적과 도심을 가진 하나의 철근으로 취급하여 계산한다는 거. 예, 요거는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이 쓰실 때, 그쵸? 쓰실 때 잘, 그쵸? 쓰셔야 됩니다. 잘 알고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건 뭐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철근의 정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또 뭐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것도 있고요. 빼먹고 있는 거 있는데 어쨌든 한번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학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장철근과 압축철근을 이제 구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둥철근 같은 경우에는 기둥의 주철근 같은 경우는 그 인정철근이냐 압축철근이냐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공하시는 분들은 도면에 이 기둥의 철근은 압축철근인지 인장철근인지 구분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불리한 조건으로 보수적으로 인장철근 정착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착하시고, 이음하실 때도 인장철근이라고 생각하고 이음하시고, 그럼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기둥의 주철근이 인장철근인지 압축철근인지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그렇죠? 정착과 이음을 해주면 물량이 또 세이브가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정착 개념에서 대단히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Q&A를 담당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콘크리트 강도가 달라요. 그러면서 기둥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세고요. 보는 콘크리트 강도가 약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 정착기를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웠지만 어떻게 하시죠? 이 기준으로, 위험담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정착끼리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오른쪽으로 정착끼리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정착끼리를 확보할 때는 콘크리트 강도, 기둥의 강도를 기준으로 높은 정착끼리를 만족하면 되고요. 오른쪽은 어떻게죠? 낮은 콘크리트 강도를 기준으로 정착끼리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빠졌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인장 이형 철근의 정착기에서 일반식과 정밀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0.6이에요. 그쵸? 그런데 정밀식은 얼마죠? 예, 정밀식은 0.9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 보면 40% 절감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2.5니까 그쵸? 2.5인데 이게 왜 40%고 왜 20인데 2.0인데 25% 절감했느냐? 요 숫자 때문에 그럽니다. 요 숫자 때문에 아까 0.6일 때 왜냐면 여기가 0.25라고 할 때 0.9 나누기 2.5를 하면 한 0.35가 됩니다. 그쵸? 0.35가 아까 0.6에 비해서 보면 40% 절감했다는 의미고요. 그죠? 요거는 여기가 2면 0.9 나누기 2 하면 0.45가 됩니다. 그럼 0.45는 앞에 일반 철근이 아까 0.6에 비해서 어떻게죠? 25% 절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밀시계 그 앞에 개수와 일반 시계 앞에 개수 있죠? 이게 다르다는 거 또 한번 챙기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철근의 이음에 대해서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